증거물 7번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로. 아니 저게 어떻게 여기에? 검사가 투명 비닐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은색 목걸이, 낡고 닳아서 빛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그러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손톱만한 은색 비행기 펜던트가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5살 아들의 목에 걸려있던 그것. 제가 아이의 생일 선물로 직접 채워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맞춤 제작품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은 게 아니라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판사복 안쪽 셔츠가 식은 땀으로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부장판사 한도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가장 냉정하고 원칙적인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지켜온 가면이었습니다. 증거물 7번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로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고인석으로 옮겼습니다. 강민아 35세,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청년. 차가운 눈빛, 무표정한 얼굴, 말수 적고 경계심 강한 태도.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증거물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건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실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마치 평생을 품고 살아온 듯한 상실감.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톤이 나왔습니다. 증거물 7번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아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그 눈동자의 색깔, 눈꺼풀이 내려앉는 각도, 입술을 깨무는 습관. 모든 것이 30년 전 제 아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니, 겹친 게 아니라 자라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제 거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준 건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오래 간직한 물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의 웅성거림, 변호인의 긴장한 숨소리, 검사의 비웃음 섞인 한숨.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전 그날, 서울 한강공원, 늦은 봄날 오후, 아이는 그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공원 한쪽 구석에서 정치인 지인과 나눈 대화, 고작 5분. 그 5분 동안 제 아들은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색했고, 언론은 떠들었고, 저는 미쳐갔습니다.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지금 35세 청년의 증거물로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이성을 앞세우고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아는 지난 4월 12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김재혁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 타박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어왔고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호인, 검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을 보면 5년 전에도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때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밀쳤고 넘어진 저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이 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홀로 남아 증거물 보관함 속 비닐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목걸이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증거물이니까. 하지만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도윤에서 도연. 제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새겨 넣었던 글자. 강미나. 그 이름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짜여야 합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가 살아 돌아올 리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30년 동안 제 아들을 찾지 못한 채 그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걸 지켜본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 법원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습니다. 저는 판사복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룸미러 너머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푸석해진 흰머리, 깊게 파인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 59세. 판사로서는 정점에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판사님, 저는 서윤정 기자입니다. 강미나 사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긴박했습니다. 30년 전 판사님 아드님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건과 이번 강미나 사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강미나, 그 청년이 판사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움켜쥔 제 손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강미나 사건 기록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서류 더미. 저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아니, 번진 게 아니라 제 시야가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기록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기보다는 인위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증거를 끼워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 중견기업 법무팀 직원 김재혁 45세. 혐의 폭행 치상. 증거.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 피고인의 과거 폭행 전과 언뜻 보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온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먼저 CCTV 영상. 피고인이 찍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면이 끊기고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 김재혁은 피고인이 갑자기 덤벼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모순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이 늦게 와서 항의했더니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길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었다고 바꿨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점. 피해자 김재혁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신그룹 법무팀 차장이었습니다. 한신그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제가 맡았던 부패 사건. 그때 피고 측 변호를 맡았던 조한철이 바로 한신그룹 법무실 임원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배달 아르바이트생과 대기업 법무팀 직원이 우연히 마주쳐서 싸움이 벌어진다? 그것도 하필 30년 전 제 아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저는 펜을 들어 기록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기 불명확. 피해자 진술 모순. 배후 조사 필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판사가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뿐 증거의 진위를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검사와 변호인의 몫입니다. 저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먼지 쌓인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정리한 아들 실종 사건 자료. 경찰 보고서, 신문 스크랩,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 한 장. 5살 아들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목에는 은색 비행기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아들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후회, 분노, 슬픔, 쓰나미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왜 그날 한눈을 팔았을까요? 왜 아이 손을 놓았을까요? 왜 5분이라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만약 정치인 지인의 전화를 무시했더라면, 만약은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30년간 스스로를 처벌하며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민아, 그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저는 또다시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무력하게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서윤정 기자. 오늘 저녁 전화를 걸어왔던 그 여자.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 만납시다. 지금 당장. 예상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한강변 낡은 카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59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느낀 건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판사복을 벗은 순간 저는 더 이상 한도윤 부장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서윤정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간 추적한 자료입니다. 조한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한철? 전직 대기업 법무실 임원. 현재 로펌 고문.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 판사님, 아드님 실종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당시 판사님은 대형 부패 사건을 맡고 계셨죠.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사건. 조한철은 그 사건의 피고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하자 그들은 판사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거?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판사님, 아드님을 납치해 판결을 번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아이가 예상보다 저항했고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들은 아이를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고아원, 시설, 정확한 경로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강민아의 과거 기록을 보면 그녀는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으로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나이는 5세 추정. 발견 시기는 30년 전 여름. 판사님, 아드님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발견 장소, 시기, 나이.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어린아이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고아원 입소 당시 소지품 사진입니다. 원본은 사라졌지만 제가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를 수소문해 구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 정보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조한철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죠. 하지만 이번 강민아 사건은 다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입니다. 강민아를 제거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니까.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아가 30년 전 실종 사건의 피해자라면 그의 존재 자체가 조한철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지우려 한 것입니다. 폭력배로 만들어서. 판사님, 윤정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판사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중립, 공정함, 원칙.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청년이 제 아들이라면 저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윤정이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피해자 김재혁의 신상 자료입니다. 한신그룹 법무팀 차장. 그리고 그녀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재혁과 조한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한신그룹 법무팀 회식 사진입니다.
조한철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죠. 김재혁은 조한철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아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김재혁을 이용해서 시비를 걸게 했습니다. 강민아가 방어하면 그걸 폭행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전과가 있으니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30년이 지났는데. 강민아가 최근 들어 자신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뒤지고 실종 아동센터에 문의하고 그 과정에서 조한철의 레이더에 포착된 겁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강민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설, 거리, 아르바이트. 그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30년간 그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판사님,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확실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판사님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조작입니다. 무고한 청년이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옳았습니다. 강민아가 제 아들이든 아니든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룸미러에 비친 제 눈을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판정.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판사복, 정돈된 서류, 차분한 표정.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목소리에 강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재판에서는 이미 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행하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표정을, 그의 눈빛을.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피해자 김재혁 씨입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너 뭐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잘못 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세게. 저는 넘어졌고 배달 가방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로 찼습니다. 옆구리를. 한 번, 두 번. 미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사람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예. 저는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의료기록. 저는 어젯밤 그것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검사,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좌측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그리고 후두부 열상입니다. 후두부 열상, 즉 머리 뒤쪽이 찢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앞에서 맞은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갈비뼈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처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5년 전 사건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피고인은 먼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했고 목격자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는 결정적 순간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판사로서 해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판사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피고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정말 내 아들이니? 아니면 내가 너무 절박해서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다음 재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미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변호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법정을 나갔습니다. 걸음걸이, 어깨를 약간 웅크린 채 걷는 모습. 30년 전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많으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제 아들도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정 기자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노골적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한철이 눈치챌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나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입니다. 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만약 저 청년이 제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또다시 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님,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 청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유일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녀는 옳았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만납시다. 조한철에 대해 더 파헤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판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증거물 보관함이 있는 곳, 그 안에 은색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저는 또다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그날 밤, 윤정과 저는 한신그룹 본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조한철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전 조한철이 강민아 사건 피해자 김재혁을 만났습니다. 한신그룹 본사 인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진 속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김재혁이 검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강민아가 사건 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이겠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한철은 철저합니다. 강민아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제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 실종 사건 당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원 근처 매점 주인. 당시 수상한 검은 승용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보고서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찾아갈 생각입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아원 기록을 더 파헤치겠습니다. 강민아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 정확한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조한철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판사님,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30년 전처럼 또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협박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저는 30년 전 목격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강공원 근처,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뀐 그곳. 당시 매점을 운영하던 박성호 씨는 지금 그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호 씨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판사님, 아드님이 공원에서 놀고 계셨죠. 제 매점 앞을 몇 번 지나다니며 아이스크림을 보더라고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목에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평소엔 주차를 안 하는 곳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조한철의 30년 전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저항했습니까? 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재빨리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차 번호판도 가짜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경기도 쪽이었습니다. 북쪽으로요. 북쪽? 강민아가 발견된 고아원도 경기도 북부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증거는 모이고 있었습니다. 조한철이 범인이라는 것, 강민아가 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만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그날 오후 저는 서윤정을 만났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오래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5년 7월 1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입소했습니다. 나이 5세 추정, 이름 없음, 신원 확인 불가,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그냥 고아원 앞에 아이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도 있습니다. 아이는 자주 악몽을 꿨고 어두운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기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계속 비행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그 꿈. 이건 확실합니다. 강민아가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아원 기록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입소 후 첫 6개월치 기록이 통째로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강민아의 초등학교 입학 기록입니다. 여기 혈액형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혈액형 란을 봤습니다. AB형.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판사님 혈액형이 O형이시죠? 네. 그리고 사모님은 O형입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전 법칙.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O형과 O형 부모는 O형이나 O형 자녀만 가질 수 있습니다. AB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강민아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혈액형 기록이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이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기록이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실수로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바꿔놨을 수도 있다. 제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조한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DNA 검사. 계속 미뤄왔던 것. 무서워서 못했던 것.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민아는 구치소에 있고 제가 판사 신분으로 접근하면 의심받을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 때 증거물로 제출된 민아의 소지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증거 훼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 됩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판사님도 강민아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민아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꿈. 30년간 찾던 아들이 사실은 다른 아이였다는 꿈. 제가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는 꿈.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미나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의 허점을 지적하고 정당방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나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재판이 끝난 후 윤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DNA 검사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님, 윤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강민아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이미 그를 돕기로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미나가 제 아들이든 아니든 그는 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마지막 한 줄뿐이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0.02%, 거의 0%. 강민아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님, 윤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렸습니다. 30년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 보였을 때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강민아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틀렸어. 분명 틀렸을 거야. 판사님, 윤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강민아.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미나가 전화를 했을까요? 구치소에서는 전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판사님.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급박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치소 독방입니다. 아까 저녁 식사 후에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도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안전합니까?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곧 부술 것 같습니다. 판사님, 저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 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구치소에 연락하겠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판사님, 미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 판사님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판사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쿵 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미나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구치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법 한도윤 판사입니다. 지금 당장 강미나 수용자의 안전을 확인해 주십시오. 누군가 그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윤정을 받습니다. 구치소로 갑니다. 지금 당장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살려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든 그 청년은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0분 만에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경찰차 2대와 앰뷸런스 1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겁니까?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구치소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면회 시간이. 저는 한도윤 판사입니다. 강미나 수용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판사님. 잠시만요. 경비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구치소 관리과장이 나왔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방금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강미나는요? 무사합니까?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교도관 복장을 한 정체불명의 남자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외부인이 직원증을 위조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주했습니다. 강미나 수용자의 방문을 부수려다가 다른 교도관들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미나가 살아있습니다. 미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이건 긴급 상황입니다. 판사 직권으로 요청합니다. 관리과장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회실. 강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미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왜 저에게 전화했습니까?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판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은.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나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일을.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없습니까? 5살 이전은 거의 다요.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도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강민아라는 이름은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꿉니다.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나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남자.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판사님과 비슷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운 기억.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기억. 저는 울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 남자들 얼굴을 기억합니까? 한 명은 기억합니다.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아빠도 다치게 된다고. 조한철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이번 사건이랑 관련 있습니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재혁 씨가 일하는 회사 고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미나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왜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왜 판사님은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가자의 고아원 출신의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모두 저를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도 제가 먼저 맞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은 왜 저를 믿어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까지 그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미나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목걸이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은색 비행기 모양 목걸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오래 간직한 물건입니다.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건요? 그 목걸이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 펜던트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잘 안 보이지만 도윤, 그리고 다른 이름. 도 뭔가였습니다. 도윤에서 도연으로, 제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미나 씨, 당신의 본명이 혹시... 모릅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꿈속에서. 무슨 이름입니까?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세상이 멈췄습니다. 누가 도연아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 미나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0.02%, 거의 불가능한 확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조각나서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청년은 제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미나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좋아합니까? 미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출신이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좋아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제 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판사님, 왜 우십니까? 미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날에도, 아내가 떠난 날에도, 혼자 남겨진 날에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나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반드시 당신을 무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약속합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왜냐하면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저 청년이 제 아들이라고. 구치소 습격 사건 이후 저는 미나의 안전을 위해 특별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독방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외부인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치소 관리과장이었습니다. 판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나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 점호 시간에 확인했는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과장이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미나의 독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5층 높이라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 미나를 면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위조였던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CCTV에 얼굴이 찍혔습니까? 네. 지금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조한철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늙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조한철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로 위장해서 미나를 면회하고 그 다음날 미나가 사라졌습니다. 납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정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습니다. 교도관 중 누군가 매수됐을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판사님은 저는 조한철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신그룹 본사였습니다. 조한철이 고문으로 있는 곳. 30분 후 저는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한철 고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도윤 판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그분께 전화해 주십시오. 한도윤 판사가 찾아왔다고 30년 전 일로 직원이 망설이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고급스러운 문이 있었습니다. 조한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조한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판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점잖았습니다. 앉으시죠. 앉지 않겠습니다. 강민아가 어디 있습니까? 조한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가만 올라갔을 뿐 눈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구치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로 위장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CCTV에 찍혔습니다. 그건 제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겠죠. 조한철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30년 전에도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납치하고도. 조한철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판사님. 근거 없는 비난은 명예훼손입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30년 전 일을요? 조한철이 비웃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게다가 그때 그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민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할 것입니다. 강민아? 조한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폭력배 말입니까? 아, 그 친구 요즘 소식이 없던데요.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납치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한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판사님,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30년 전 판사님은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못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드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판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재판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판결을 다른 판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판사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조한철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판사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아는 사라졌습니다. 판사님은 또다시 무력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미나가 어디 있냐고요? 모릅니다. 조한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곧 죽을 겁니다. 30년 전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한철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판사님. 조한철이 웃었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특히 판사가.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조한철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를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판사였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저는 떠나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한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을 때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밤을 새워 거리를 헤매고 경찰서에 매달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판사라는 직함도 법 지식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미나가 사라졌습니다. DNA 검사는 부정적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제 아들이든 아니든 그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놓쳤습니다. 또 무력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또 늦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정이었습니다. 판사님 찾았습니다. 무엇을요? 강미나를 데리고 나간 교도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자백했습니다. 조한철에게 돈을 받고 미나를 빼냈다고. 미나는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외곽 폐공장이라고 합니다.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판사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과 함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30분 후 저는 외곽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폐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정이 보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쪽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공장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미나 씨, 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기계들과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미나 씨, 어디 있습니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판사님이시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미나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럼 같이 가시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로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미나였습니다. 미나 씨,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판사님,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당신을 구하러. 혼자 오시면 안 되는데. 미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판사님까지. 그때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한철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재회군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예상대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비겁한 자식.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나를 놓아주십시오. 원하는 건 저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조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둘 다입니다. 30년 전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니까요. 그가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다른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30년 전 이 아이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조한철이 미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살려뒀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면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자라서 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도. 판사님이 너무 깊이 파고드셨으니까요. 조한철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통 없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으니 경험은 충분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미나가 정말 제 아들입니까? 조한철이 멈췄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제발. 좋습니다. 죽기 전에 알려드리죠. 조한철이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아는 판사님 아들입니다. 한도현. 30년 전 제가 납치한 바로 그 아이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들과 함께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까? 저는 미나를, 아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찾던 아들, 바로 제 앞에 있던 아들. 판사님, 아니.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판사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도연아? 도연? 미나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까? 그렇다. 한도현. 내 이름이야. 조한철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군요. 3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재회가 될 겁니다. 그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나를 향해. 먼저 아들부터, 그 다음 아버지. 순서대로 정리하죠.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제발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조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전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쾅! 철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앞에는 서윤정이 있었습니다. 손들어. 경찰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조한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미나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오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경찰들이 멈춰섰습니다. 조한철, 윤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 부하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납치, 이번 폭행 사건 조작, 구치소 침입, 모든 것.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계좌 추적도 끝났습니다. 당신이 교도관들에게 보낸 돈, 김재혁에게 보낸 돈 모두 추적했습니다. 조한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윤정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돼. 조한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총은 미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죽여야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니, 아직입니다.
결정적 증인은 이 아이뿐입니다. 이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조한철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저는 의자를 일으켰습니다. 몸째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로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깨에 뜨거운 것이 박혔습니다.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지켰습니다. 판사님,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조한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을 빼앗고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버지,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제 밧줄을 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저는 그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나가 자유로워지자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아닙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경찰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님, 윤정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버티세요. 제발. 괜찮아. 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무사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안 돼. 넌 검사를 받아야 해. 다친 곳은 없는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응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같이 타셔도 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그 호칭이 너무 좋았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된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는데 미나가 도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지? 제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윤정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판사님,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한철의 부하를 신문했습니다. 그가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기록을 조작한 것도 혈액형 기록을 바꾼 것도 모두 조한철의 짓이었다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첫 번째 검사에 사용된 샘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DNA를 섞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옆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응.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괜찮니? 네. 검사 받았습니다. 타박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걸이 기억하십니까? 그 은색 비행기 목걸이. 물론이지.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 도윤에서 도연으로. 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도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증거물에서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사건이 끝났으니 돌려준다고요. 그는 목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뒷면을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도윤에서 도연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죠? 그렇단다. 그럼 도연이 목걸이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간직하겠습니다. 평생. 그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30년 전처럼. 5살 아이가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하고 있던 그때처럼. 도연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됩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아버지. 우리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30년의 공백, 30년의 고통, 30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사석이 아니라 증인석이었습니다. 조한철의 재판이었습니다. 증인, 3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저는 당시 한신그룹 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한철은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제가 유죄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 그는 제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들 한도연은 5살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고 30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한철이 아이를 납치해 고아원에 유기했습니다. 저는 피고석의 조한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아이가 강민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피고는 다시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구치소를 습격하고 납치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피고의 부하들이 모두 자백했고 금융거래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도연이었습니다. 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증인, 피고 조한철을 알고 있습니까? 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납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도연이 조한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울었고 아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를 고아원 앞에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한철의 부하들, 매수된 교도관들, 피해자 김재혁까지 모두가 조한철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조한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한철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도연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살.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30년간 혼자 살던 집. 너무 크고 너무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까?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저는 2층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방이었습니다. 도연의 방.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장난감들, 그림책들, 작은 침대. 모든 것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비행기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제 거였습니까?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어. 도연이 비행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30년간 이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래야만 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도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저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이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판사님, 도연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판사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정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판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윤정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이제 법적으로도 한도연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호적도 복원됩니다. 한도연. 도연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는 도연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30년 전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사라진 곳이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버지, 도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연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거리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30년은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저와 도연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그만둘 생각이야. 네. 30년간 판사로 살았어.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지만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잃어버린 30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평범한 아들로. 그래, 평범하게 살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도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가끔 꿈 같습니다. 30년간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도연아,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DNA 검사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아버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거가 없어도 과학이 부정해도 내 마음은 알고 있었어.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니야.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아픔이 녹아내렸습니다. 30년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도연아.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30년을 잃었지만 이제 남은 모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날들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